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요구와 오해 속에서 각성하고 제 가치관을 지켜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일적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알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 저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빚을 진 사람인 듯 몰아세우시더니 상견례 자리에서는 억지 계산서까지 내밀며 절시험에 대게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 이상 끌려다니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 결과 제 본분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치열한 추격 스릴러 영화를 한 편 찍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끝에서 누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 예비시댁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지금부터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상 좁다는 것을 저는 소개팅을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전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소개팅 상대가 알고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업주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신규로 맡은 가게라서 최근까지 사장님 내외분이 직접 만나서 조율하고 회의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이거든요. 어찌나 놀랐는지 소개팅하는 날 거의 집안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집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동네에서 뷔페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워낙 요리에 진심이셔서 전문 과정도 더 배우시고 중국까지 다녀오셔서 음식을 더 깊게 배우셨거든요. 원래도 여러 가지 요리를 좋아하셨는데 실력이 더 늘다 보니 아버님과 함께 하던 뷔페를 정리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요리를 하고 싶으셔서 고급 한정 식당으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장사가 뷔페 때보다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뷔페는 부담이 없이 가지만 고급 한정 식당은 왠지 비쌀 것 같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나을 수 있게 마케팅을 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신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외식업 레스토랑 전문 마케팅 업체예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오래 일해서 직책이 높은 편이라 보통은 팀원들 관리만 해요. 근데 그때는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예외적으로 그 한정식당 마케팅 건을 제가 직접 맡게 된 거였죠. 근데 그 가게 사장님 내외분의 아들을 제가 소개팅에서 만나다니 어우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 사장님 내외분들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저도 세상 참 좁다고 느낍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 마케팅도 한번 맡겨볼까요?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괜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 소개팅 남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환경이 유복한 편이라 저와는 달리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고 직장 생활도 고작 3개월 하다가 때려치우고는 계속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숍을 차려주셨다는데 그것도 본인이 하루 종일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알바를 써서 부리더군요. 완전 한량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에서 살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살림살이 좀 늘려보시겠다고 투자를 하셨다가 크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 일로 몸까지 무너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랑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갔고 엄마도 억지로 일하다가 다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이에요. 다행히 빚은 없었지만 있던 돈이 다 날아가고 집까지 잃으면서 저희는 정말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는 문서 한 줄, 계약서 문구 하나에도 예민해졌어요. 아빠가 그 한 줄 잘못 믿으셨다가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거지처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글귀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됐고 덕분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일도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소개팅 상대 남자는 부모님 도움받아서 커피숍 하나 얻고는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이 솔직히 제 눈엔 참 가볍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소개팅 상대 남자의 유년 시절이 부럽더라고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뷔페를 하셔서 외식은 따로 안 하셨겠어요? 친구들도 많이 찾아왔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 가게에 와서 외식하는 집도 많았고, 뭐, 제 생일 파티는 무조건 저희 뷔페에서 했거든요. 제일 많이 불렀을 때가 20명이 넘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온 그 일상이 괜스레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소개팅 상대가 아는 사람 자식이니까 그냥 한번 만난 걸로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소개팅을 하고 난 뒤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연락을 해오고 일부러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오고 틈만 나면 약속을 잡으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는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요. 좋은 인연 찾길 바랄게요. 예? 아니, 솔직히 저 싫은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일적인 부분 때문이라면 저에게도 기회를 줘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한량처럼 지내온 모습이 거슬리더라고요. 지금 사귀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텐데 매사에 갈증이 없는 사람이라 과연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괜히 부모 돈 믿고 까불면서 사는 모습이 보일까 봐 저는 그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전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놨거든요. 괜히 부모 돈 믿고 사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 순전히 제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그 남자도 다부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하고 그만둔 건 단순히 게으른 탓이 아니었대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부모님이 뷔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괜히 야, 네 집 가게니까 공짜 아니냐 라며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회사 대표는 더 심했답니다. 자기 직원 부모님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는 입장이라고 뻔뻔하게 뷔페 무료 이용권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골프채나 고급 양주 같은 것까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풀어가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도 그런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참다 못해 대표와 크게 맞붙었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를 때려치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라도 그렇게 맞서고 그만뒀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아마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냥 커피숍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학생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놨고 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알고 보니 그 소개팅 남자는 대학생 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꽤 유명한 카페에서 직접 일을 배웠대요.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돈을 모아 나중에 개인 커피숍을 창업하려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나서서 도와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한 개인 브랜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직접 그런 카페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장님들을 만나고 성공 스토리도 듣고 다니죠. 그래서 제 가게도 알바생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배우고 연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소개팅 남자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결국 잘 되는 가게는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색깔을 담고 저만의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 커피를 대중화하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어머나, 그런 내막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대단하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알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때 소개팅 남자는 자신이 연구해온 자료와 아이디어 일부를 저한테 직접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성향적으로 원래 분석적이고 냉철해서 존중할 만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끌리는데요. 세 번째 만남에서 결국 마음이 움직였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개월 정도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몰래 만났어요.
아무래도 일적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 좀 조심스러워서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가게이니 저는 더 박차를 가해 일을 했어요. 열심히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결과 한정식당 매출을 단 3개월 만에 2배로 끌어올렸어요. 그 결과 어머님은 고맙다며 직접 선물까지 주시면서 저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셨지요. 특히 가게가 다시 활기를 띠자 어머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고 직원분들까지 덩달아 힘을 내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아유, 팀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 문 닫을 뻔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땐 정말 뿌듯했고요. 올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땐 속으로 뜨끔하기도 했고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인 거죠. 그렇게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어머님과 아버님과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져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귄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가 손자리 하러 오셔. 이제 거절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우리 관계도 공개하고 결혼까지 해서 새 출발하고 싶어. 우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 결혼할까? 저는 성과급으로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요.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제 학자금도 다 갚았고 엄마 앞으로 전셋집도 마련해 드렸어요. 제 결혼 자금도 이미 모아둔 상태라 결혼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사귀고 있다는 사실과 결혼까지 결심한 사이라는 걸 남자친구 부모님, 그러니까 제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다정히 손을 잡고 한정식당으로 들어갔죠. 저희 둘이 함께 들어서자 아직 저희 관계를 모르던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셨어요. 어머, 팀장님. 아니,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오늘 처음 보죠? 아들 인사해. 우리 가게를 구해준 마케팅 팀장님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사실 우리 원래 아는 사이예요. 심지어 이거 보세요. 사귀는 사이고요. 남친 부모님은 순간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만 마주 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늘 가게에서 만나 뵙던 분들이고 제가 일할 때는 정말 딱딱하게 말하거든요. 사생활 일절 말하지도 않고 아버님이 자꾸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할 때도 딱 정색하며 대꾸도 안 했었거든요. 일로만 만났던 제가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믿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차분히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어떤 계기로 마음이 통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시던 두 분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미소를 지으시더니 결국에는 얼굴이 금세 환해지시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잘됐다. 나는 있잖아 우리 아들이 밍숭맹숭해서 떡 부러지는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팀장님이라면 내가 인정이지 인정. 내가 예전부터 우리 팀장님 며느리 삼고 싶었다고 했었잖아. 야, 이거 진짜 잘됐다.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네. 아주 만세다 만세.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딱딱하게만 굴어서 저를 반대하시면 어떡할까 걱정도 됐는데요. 두 분이 저를 그렇게나 환영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일도 가정도 잘 헤쳐나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한 가족이 되면 더 잘해주겠지. 기쁘다 기뻐. 우리 아들이 팀장님 만나려고 그동안 장가를 안 간 모양이네. 다행이다 다행. 두 분은 저희의 연애뿐 아니라 결혼까지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은 자연스럽게 약식으로 결혼을 약속받는 자리가 되었죠. 그렇게 제가 예비 며느리가 됐는데도 저를 막 편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반존대를 하시며 그래도 격을 차려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께 정식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남자친구는 긴장한 표정으로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고 엄마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어요.
식사 자리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엄마가 이것저것 물으실 때마다 남자친구는 성실하게 잘 대답했고 분위기도 차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남자친구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꼬인데도 없고 티도 없어서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이 오래가는 법이야. 엄마도 그렇게 봤어? 아, 사실 나도 좀 놀랐어. 넉넉한 가정 형편에서 커서 그런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취적이야.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하면 된다는 그런 용기 있는 면도 좋고. 그리고 진지하고 진득한 면도 멋져 보이고. 너처럼 생각이 많고 분석적인 사람하고는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어. 두루 맞춰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저희는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아유, 이상하게 그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곧 시댁들 집에는 더 잘해주고 싶고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매달렸는데요. 마침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졌고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도 가볍고 시원한 음식을 찾는 편이라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매출이 쉽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 점을 크게 걱정하셨고요. 아유, 여름이라 그런지 매출이 너무 안 나오네. 예약하는 사람이 없어. 팀장님이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요. 그럼 여름용 단품 메뉴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냉모밀이나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이요. 중국에서 배워온 매운 냉국수가 있는데 그건 어떨까?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면서도 매콤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새 메뉴를 개발하셨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온라인 홍보며 오프라인 판촉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의외로 손님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시름이 깊어지셨어요. 그러면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가격이 살짝만 내려가도 손님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어져서 한 번씩 찾거든요. 이미 거의 마진 없는 수준으로 내놨는데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걸 보면은 단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아유, 이렇게 팔면 차라리 장사를 접는 게 낫지 않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안했던 책임을 묻는 듯 재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참 팀장님이 여름 메뉴 개발하라고 해서 했고 재료도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든지 아셔요? 아무래도 이쪽 손님들의 니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집 냉면집은 잘 되지만 저희 가게는 고급 한정식 이미지가 강해서 단품 하나만 먹고 나오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굶어 죽으라는 거야. 대책을 세워줘야지. 손 놓고 놀기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갑자기 악셀을 확 밟듯이 언성을 높이시는데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매출을 올릴 방법은 저도 계속 고민해 볼게요. 어머님도 함께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었지만 속으로는 꽤 무겁게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아무래도 고급 한정식이다 보니까 기본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고급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소규모 손님들이 들어오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소그룹보다는 단체 손님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식 같은 단체 모임이 들어오면 오히려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어머님, 혹시 단체 회식 예약이 들어오면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맞춰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지. 단체라면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쪽이 오히려 낫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가격과 구성을 다시 짰어요. 인근 회사들 상황에 맞게 메뉴를 알차게 구성하면서도 적정선에서 가격을 맞춘 거죠. 홍보도 나름 치밀하게 했어요. 회사 인근 직장인들이 고기를 직접 굽고 뒤처리하는 수고를 덜고 제대로 차려진 밥상을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급 음식으로만 구성된 무제한 한정식이라는 강점을 창조했더니 반응이 오더라고요. 문의 전화는 쏟아졌고 실제로 몇몇 회사는 단체 회식 장소로 저희 가게를 선택했어요. 직원들은 차려진 음식을 편하게 즐기면서도 회사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다며 호평을 남겼고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한정식당 인근에 아는 대리점 대표님이 계셔서 제 명함을 드리면서 한정식당으로 회식하시라고 권했거든요. 대표님도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실제로 예약을 잡고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회식하고 간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내가 살다 살다 그렇게 염치없는 사람은 처음 봤네. 네 소개로 왔다고 아주 요란하게 먹고 마시고 떠들더니 계산할 때는 술값이랑 음료값을 빼달라고 우겨대잖니.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울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아니 4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도 좋았거든. 그래서 잘 대접했지. 근데 계산할 때는 자기가 인근에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 대표라고 하면서 회식하러 여러 번 올 수도 있는데 술값은 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동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빼준다고 했지. 아니 술값까지 전부요? 그럼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100만 원은 넘을 텐데요. 큰 손해긴 해. 그래도 바로 다음 예약까지 잡고 갔으니까 다음번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싶더라고. 아우 저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그 대표님이 또다시 다른 팀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술값과 음료값을 빼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이번엔 아예 제 이름까지 들먹이며 팀장이 그렇게 말해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근데 문제는 그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어머님이 저한테 늦은 시간에 그런 일로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또 깎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불러 따지듯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벌써 200만 원이나 손해봤어. 어머님 저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어요. 그 대표님이 원래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스타일이에요. 저한테만 확인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요. 아니 근데 그 대표님도 웃기시네.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고요. 회식도 얼마나 더럽고 초잡스럽게 하는지 진짜 별인간이 다 있다고 느꼈다. 손님이라 내쫓을 수도 없고 돈까지 깎는데 그런 손님 나는 진짜 싫다. 어머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분한테 연락드려서 확실히 못 박아두겠습니다. 저는 곧장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절대 음료나 술값을 서비스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 함부로 팔고 다니지 말라고도 강하게 말했죠. 그러자 대표님은 장난삼아 한 말인데 진짜로 깎아줄 줄 몰랐다며 오히려 본인도 당황했다면서 실실 웃어넘기더라고요. 그자 깨달았어요. 많이 팔아주는 손님이라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소개를 해야 한다는 걸요. 그렇게 해서 일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미 빠져나간 200만 원의 손해는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예전처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제일 씁쓸했어요. 그때 저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만회할 기회가 오겠지 하며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원래 계약했던 6개월이 지나 다시 재계약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재계약은 늘 대표님이 직접 와서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계약 조건은 똑같다고만 들었고 저는 당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난하게 다시 6개월 계약이 잘 체결됐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장사가 계속 안 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셨어요. 여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아서 내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냈어. 시원하고 심플한 여름 메뉴예요? 저는 한 그릇으로 나오는 연어 덮밥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랑 회전율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게 바로 고급 국밥 세트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반찬부터 서비스까지 전부 한정식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였죠. 밥상에 국밥만 덩그러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갈하게 담긴 수제 반찬들이 곁들여지고 국밥 그릇도 고급 한정식 그릇에 담겨 나오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한 끼 대접 제대로 받는다는 기분이 확 들었죠. 전 계속 가격을 낮추고 분위기를 가볍게 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반대로 서비스를 더 격조 있게 올린 거예요. 싸게 보일 필요 없다고 차라리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느끼면 그게 좋아서 온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엔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이런 고급진 곳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고급 음식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나오니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그야말로 딱이었죠. 고급스러우면서도 신속한 서비스, 거기에 어머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항상 가득 차려지니 손님들이 만족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의외로 손님들은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대충 한 끼 때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더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한 끼에 15,000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도 원두커피에다가 다과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밥값에 후식까지 다 포함된 셈이라 직장인들한테는 완전 가성비 최고였죠. 게다가 어머님이 인터넷으로 4인 이상 예약을 하면 테이블당 1,000원 할인해준다고 예약 이벤트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단체로 예약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몰려들고 줄까지 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금방 나오는 시스템이라 회전율까지 좋아서 점심 장사 딱 3시간 만에 하루 목표 매출을 넘어설 정도였죠. 매출은 단기간에 치솟았어요. 장사가 잘 되자 예비 시어머니 어깨가 아주 으쓱해지더라고요. 팀장님, 가게 잘 되니까 보기 좋지. 아유, 다 내가 낸 아이디어 덕분이잖아. 나한테 한 수 배워야겠다. 아, 그러게요. 제가 사장님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예비 시어머니의 안목과 아이디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진짜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일이 또 터졌어요. 예약이 전부 인터넷 예약 시스템으로 잡히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걸 다 마케팅 성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유, 이거는 사실 한정식당 사장님이 직접 생각해내고 추진하신 거니까 따로 고려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잖아요.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매출 상승이나 온라인 예약은 전부 우리 회사 성과로 간주한다고. 계약서에서 그렇게 쓰여 있다 보니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대표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대표님은 계약대로라며 매출 일부를 수수료로 내라고 압박했어요. 그러자 한정식당 사장이자 제 예비 시어머니도 결국 뿔이 나셔서 대표님을 가게로 불러 따지셨죠. 아니, 내가 아이디어 내서 메뉴 개발하고 홍보부터 가게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다 했는데 너네가 해줘야 할 일을 내가 다 했으니 이건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유,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굳이 하셨냐는 거죠. 어머, 내가 내 가게 살리겠다고 발버둥 친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아유, 우리한테 맡기셨으면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셨어야죠. 우리 팀장이 더 좋은 아이디어 내서 더 크게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건데요. 내가 팀장님 좋아해서 흉보고 싶지는 않지만은 팀장님한테 맡겼더니 초창기에만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셨지. 그 다음에는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낸 아이디어로 해서 가게가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랑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아유, 어쨌든 저희도 계약서대로 할 건 다 했습니다. 계약서가 왜 있겠습니까? 계약대로 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으로 잡힌 부분을 청구할 거고요. 사장님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대표님과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게에서 언성을 높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계약서 조항을 내세우며 끝까지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산서가 도착했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마케팅 비용을 내야만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이 번 돈을 제가 가로챈 것처럼 오해하시며 불만을 쏟아내셨고 결국 계약을 파기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위약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많이 상하셔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제가 회사 대표님께 저희의 관계를 다 공개하고 한정식당의 사정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을 다 들은 대표님은 오히려 저더러 이 일에서 빠지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더라고요. 대표가 빠지라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예비 시어머님께 전하며 대비를 하시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게가 한정식당이니 그냥 그곳에서 하자고 하셨고요. 일에선 기분이 상했지만 저 자체는 괜찮게 본다며 업무에서 빠진 게 오히려 낫다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히 받아들였고 약속된 날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견례 자체는 무난했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남자 쪽이 밥값을 내는 게 관례지만 저는 예비 시부모님 마음이 상하신 걸 알기에 일부러 그날만큼은 제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서를 저에게 건네줬는데 거기에 글쎄 8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저 어머님 이거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 하나를 더 붙이신 거 아니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아니야. 네가 소개해준 회사 술값 200만 원. 내가 직접 마케팅해서 너네 회사가 가져간 300만 원. 그리고 니네 회사한테 내야 할 위약금 300만 원. 합치면 800만 원 맞아. 그래도 네가 가족 될 사람이라서 오늘은 밥값을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10%는 할인받았다고 생각해라. 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나가 계신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와서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더라고요. 아유, 뭐라고요? 800만 원? 위약금? 아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엄마는 오히려 웃으시면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게 하시더니 바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번호는 예전에 아빠가 사기를 당했을 때부터 계속 친분을 이어오던 변호사님이었어요. 엄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님이 예비 시어머니와도 통화를 하셨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계약서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씩씩대셨고 옆에 있던 제 예비 남편은 그저 난감해하며 중재하려 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낼게. 괜히 이 사람과 이런 자리에서 실랑이 하지 마. 좋은 날 좋게 마무리하게 내가 낼게.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딱 째려보며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예, 네가 무슨 돈을 내? 응? 나도 그냥 해본 말이지. 아휴, 그래 나도 억지 부린 거 알아. 상견례 밥값도 원래 남자 쪽에서 내는 게 맞는 거고 우리 가게에서 먹었으니까 내가 낼 거야. 저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 어머님, 그동안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아휴, 제가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밥값은 제가 낼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니야. 아유, 네가 팀장이니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에 아주 속이 뒤집혀서 그냥 흥분했던 거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그만하자.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가까스로 정리됐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깊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저 역시 마음 편할 리가 없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떠올랐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이 귀에 맴돌아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예비 시부모님을 도와드릴 방법이 정말로 없어. 뭐라도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겠니? 속이 오죽하실까 싶어 내 마음이 짠하네. 엄마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방법이 없었기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협의라는 게 통할 뿐이 아니지. 아마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서 지금처럼 크게 된 걸 거야. 아, 진짜로 따늘미로는 아주 대단하지. 제 말에 엄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참 너무하네. 가게를 살리려고 본인이 온 힘을 다했는데 정작 이익은 회사가 다 가져가다니 나라도 속이 뒤집어지지. 무슨 방법 없어? 네가 좀 알아봐라. 뭔가 길이 있지 않겠니? 세상에 어떻게 딱딱 계산대로만 굴러가겠어. 사정 봐주기도 하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이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무가내로만 나오는 대표님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전 곧장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대표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대로는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주변 직원들에게 물밑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대표님이 뭔가 비리 같은 걸 저지른 게 있을까요? 그냥 소문만이라도 좋아요. 아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직원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괜히 자신들이 위험에 휘말릴까 봐 조심스러웠겠죠.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확신을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철저히 비밀로 할게요.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절대로 누가 말했다는 건 새어나가지 않게 할게요. 그제서야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조용한 목소리로 털어놓더라고요. 팀장님, 사실 대표님이 자기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들, 그니까 예를 들어 인쇄소나 간판업체 같은 데를 끼워 넣어요. 그러면 업주들은 원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하게 되고요. 대표님은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역시나 악랄한 사람은 항상 뒤에서 악랄한 짓거리를 하기 마련이죠. 이런 식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업주들에게는 큰 피해였고 대표는 뒤에서 꿀을 빨고 있는 셈이었잖아요. 정말이에요? 그 업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절대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원은 조심스레 업체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전 바로 움직였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인쇄소를 찾아갔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업체였지만 사장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개인 고객인 척 접근해서 견적을 받았죠.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 같은 사례로 회사 이름을 밝히고 문의했을 땐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했을 때와 마케팅 회사 소속이라고 밝히고 문의했을 때의 가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전 내심 분노를 억누르면서 사장님을 은근히 떠봤어요. 사장님, 제가 그냥 개인으로 오면 이 가격이고 회사 소속이라고 하면 왜 갑자기 몇 배로 뛰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도 다 알 사람입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사장님은 결국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대표님이 저희 쪽에 계속 거래를 몰아주시는 대신에 리베이트를 챙겨가십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계약 끊길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속으로 환희를 외쳤네요. 역시 사람이 더러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님에게 더 이상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굴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떤 타이밍에 꺼내야 할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표님은 A 업체의 고객들의 연락처를 몰래 빼돌려서 전혀 상관없는 B 업체 홍보에 이용하곤 했어요. 쉽게 말해서 A 업체 고객들한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B 업체 광고 문자를 마구마구 뿌린 거죠. 당연히 이런 건 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를 거래에 활용한 거니까 명백한 불법이었죠.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와, 대표 이 사람 진짜 끝까지 양아치였구나.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 어떻게든 이 비리를 파고들어 반드시 발목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짓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괜히 더럽고 지저분한 싸움에 발을 담그는 것 같아 스스로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억울함에 치를 떨고 계셨고 저 역시 담당자로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더 이상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앞에서 모든 걸 꺼내놓았어요. 대표님, 저 그만둘 각오하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알아낸 대표님의 비리와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왔습니다. 그리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대로 진행하려고요. 뭐? 아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인쇄소 거래부터 간판 업체까지 친인척 업체 끼워 넣어서 업주들한테 몇 배로 받아 챙기신 거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 빼돌려서 다른 업체 홍보에 이용한 거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이건 형사처벌감인 거요. 그거는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회사 돌아가는 걸 네가 다 아냐? 대표님 얼굴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인정하시죠. 저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대표님의 얼굴은 새파래졌다가 이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평소엔 자신만만하게 받아치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펄쩍 뛰며 제 말을 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꼭 뒷덜미를 잡힌 사람이 몸부림치는 것 같았죠. 대표님은 끝까지 제 말을 막으려고 하셨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가 확보해둔 증거를 내밀면서 계약을 다시 조정하자고 했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낸 성과와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성과를 따로 계산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위약금이나 부당한 수익금을 안 내셔도 되게끔 정리가 됐습니다. 대표님은 체면이 구겨진 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예비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도 표정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는 감정이 좀 격해져서 억지 부린 것도 있는데 미안하다. 아유, 그리고 이렇게 일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라도 그런 상황이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는 풀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들과 제 자존심만큼은 놓치지 않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대표님 말도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계약서에서 서명한 이상 조항대로 따져야 하는 게 맞죠.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해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법적인 부분에서 대표님이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라 했냐라든지 내 말을 안 들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결국 저희 예비 시부모님을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더군다나 대표님 입장에서도 클라이언트인데 그렇게 막대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 언행은 결국 상대를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두고 본다는 거고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걸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특히 그 말들이 제 가족이 될 예비 시부모님께 했다는 사실이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체면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은 거잖아요. 전 예전부터 대표님을 보면서 참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여기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이런 사람 밑에서는 더는 일 못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련도 두지 않고 과감히 그만뒀고요. 직장을 내려놓는 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과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만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예비 남편이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동안 속 많이 시끄러웠잖아. 당분간은 바로 일 시작하지 말고 좀 쉬면서 결혼 준비에만 신경 쓰자. 그게 자기한테도 좋아.
그럴까? 나도 이제 잠시 숨 좀 고르고 싶긴 한데. 그럼 마음 편히 결혼 준비나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잠시 동안 결혼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다니고 신혼집을 꾸미고 양가 일정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힘든 일이 많았던 만큼 제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출발이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위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며 휘둘리기보다는 제 힘으로 제 길을 개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개인 홍보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곧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실력과 인맥이 그냥 흩어질 리 없으니까요. 실제로 회사를 열자마자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업체 사장님들이 제게 발길을 돌렸어요. 그 전 회사 대표가 너무 독선적이다. 팀장님이 직접 맡아줘야 안심된다는 말이 들으면서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죠. 게다가 제가 회사를 차렸다는 소문이 났는지 전 직장 동료들까지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회사 나가시고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안 주실 수가 있으세요? 저 좀 구제해 주세요. 왜 그래?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알고 보니 대표님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처리에 지쳐있던 직원들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더라고요. 심지어는 검은 돈까지 만들라고 시켜서 괜히 범죄에 연루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시키면 최소한 대우라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을 막 부려먹고 한여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집어릇 개 못 준다 싶었죠. 팀장님, 저 팀장님 회사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 일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회사? 진짜 자기 이직할 마음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사표부터 쓰고 와서 얘기해. 한 직원이 용기 내서 제 곁으로 오자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저를 찾아왔어요. 뜻밖에도 개업하자마자 팀원들이 제 옆에 모이게 됐고 작은 사무실이지만 저만의 회사를 꾸려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전부터 손발이 척척 맞았던 사람들이라 함께 일하니까 성과가 눈에 띄게 빨랐고요. 회사는 순식간에 커졌고 그 고마움에 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넉넉히 줬어요. 저는 직원들이 만족하는 회사라고 자부했어요. 근무 환경과 복지 그리고 대우와 보상을 확실히 해주자 직원들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고요. 진취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대표님, 저는 돈도 물론 좋지만요. 일하면서 마음이 편한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회사가 커가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직장에서는 대표가 늘 비열하고 찌질하게 일하는 방식 때문에 불만 많았었는데 지금 대표님은 정직하고 고든 가치관을 보여주시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나 부끄럽게 왜 그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직원들이 저를 따르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제 남편도 본격적으로 개인 커피숍 운영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가게를 지키더라고요. 새벽같이 나가서 직접 원두를 고르고 매일 새로운 메뉴 연습을 연구하고 손님들 얼굴과 취향을 일일이 기억하는 모습이 참 듬직했어요. 제가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 남편 가게 홍보는 제가 맡아주었고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단골층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동네에서 맛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로 입소문이 나서 학생들도 오고 직장인들도 오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북적북적해요.
남편이 진심을 다해 커피를 내리니 손님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도 여전히 한정식당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전처럼 매출 걱정에 소갈이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으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고집도 세고 성격도 불같으시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세요.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 하나하나에 그분의 손맛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여기는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러 오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저도 틈날 때마다 가게 홍보를 도와드리거나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드리곤 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오해도 많고 상처도 받았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젠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유, 아니에요. 제가 몇 수를 배웠는데요. 어머님 혼자 일 다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도 어머님께 많이 배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커피숍을, 시부모님은 한정식당을,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필요할 땐 도와주시면서 시너지를 내는 든든한 관계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자리 잡았으니 어느새 저희는 사업가 집안이 됐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두 가게 홍보까지 맡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사실이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마음을 새로 다잡으시더라고요. 너희 시댁 식구들이 참 다들 대단하시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엄마 영어 공부 시작했다.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영어학원 들러서 수업 듣기로 했어. 어머, 정말? 엄마가 더 대단한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또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공부는 더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 나이에 장래희망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해도 나도 멋진 할머니 되고 싶다. 너 손주는 낳아줄 거지? 아유,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야? 알았어, 노력해 볼게. 그날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삶도 생각도 달라진다는 걸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좋은 마음을 나누며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